네, 문화청 국립무형유산원의 박경지입니다. 오늘 국가의례 공간으로서의 창덕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조선시대 궁궐을 다루는 강의가 참 많습니다. 인기도 좀 꾸준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이런 궁궐 관련된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창덕궁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것들을 아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제 강사로서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오늘은 창덕궁의 몇몇 장소를 뽑아서 그 공간이 국가 의례와 관련된 방식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먼저 좀 국가 의례 창덕궁 이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내용 들어가면 이제 사용하는 자료, 그다음에 제가 좀 아무래도 지루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미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것들이 있는데, 그 이미지 자료들의 시기가 사실 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자료들을 보여드릴 때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궐도에서 보이는 향실, 그리고 성정전을 좀 포인트로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오늘 창덕궁이라는 궁궐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는지 좀 먼저 짚어보고 싶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관련 검색어가 나오는데요. 유네스코도 있고, 달빛기행, 야간개장, 카페, 맛집, 입장료, 주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서울이 오래된 수도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고궁들이 문화유적이면서 또 시민의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달빛기행은 사실 저도 못 가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매 이런 거에 좀 소질이 없어서, 문화시청 직원이라도 예매를 잘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저 로고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궁궐 중에서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종묘도 세계문화유산이고, 수원 화성과 조선 왕릉 등 조선 왕실문화 의례와 관련된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들이 있는데요.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면 조선시대와 관련해서 역사마을, 한국의 서원, 이런 것들이 가장 최근에 이제 등재된 게 2019년에 한국의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덕궁은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 중에서 상당히 빠른 시기에 등재가 된 유산입니다. 최초로 1995년에 종묘, 그다음에 해인사 장경판정, 석굴암각 불국사, 이런 것들이 등재가 되었고, 그 다음 97년에 창덕궁과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는데요. 이 창덕궁의 등재 기준은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에 이제 번호가 붙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 가치가 반영된 창의적 건축이라는 측면에서 기준이, 그 다음에 문화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준 3, 그리고 자연적인 지형을 살려 건축한 측면에서 기준 4를 충족하면서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은 이런 개별적인 기준들을 각각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이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부동산 유산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옮길 수 있는 그 동산 유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등재를 하고 기록문화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산 유산이어야지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우리나라 그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는 국보보물로 지정되는 것보다는 건조물 보나 보물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들은 국보보물보다는 사적에 가까운 그런 개념들의 유산 범위에서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창덕궁이 경복궁이나 뭐 다른 궁을 이제 제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런 그 고유한 그 특징은 이제 뒤에서 제가 이 창덕궁의 이러한 고유한 특징이 어떻게 국가의례와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그걸 설명하면서 잠깐 다시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옆에 있는 두 번째 그림은 동궐도인데요. 이제 한양 도성 내 동쪽 편에 있었던 창덕궁과 창경궁을 동궐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오늘날 서울에 있는 조선왕조의 궁궐들을 이른바 5대궁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창덕궁과 창경궁을 동궐, 경복궁을 북궐, 경희궁을 서궐이라고 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 경덕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건립되었던 그 서궐인 경희궁이 이제 원래의 영역과 형태를 크게 잃었고 덕수궁도 그 영역이 좀 축소된 상황입니다. 다른 궁궐들은 동궐도처럼 조선시대 전모를 살필 수 있도록 그려진 저런 그림들이 없어서 이제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후대의 상상도 같은 것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이제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동궐도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국보로 지정이 되었겠죠. 지금 동궐도가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2본이 남아 있습니다. 제작은 3본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국보로 남아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지금 고려대학교 박물관과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2본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림 2개는 이제 창덕궁 후원과 낙선제인데요. 세계유산 창덕궁의 가치와 관련돼서 좀 주목되는 곳들이기도 합니다. 창덕궁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이 장소들에 관심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창덕궁의 후원은 이제 조선왕실이 창덕궁을 사랑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연경당이나 뭐 여러 건물들이 지어져서 왕실의 생활공간과 좀 학술과 관련된 그런 공간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의례와 관련된 그 공간들을 다루려고 이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오늘 창덕궁 후원이나 낙선제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낙선제는 지금 이제 창덕궁 자체보다는 또 그 낙선제가 마지막 그 대한제국 황실의 생활 공간이었다 보니까 이제 그 낙선제와 창덕궁 주변에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선 왕실과 관련된 어떤 동산 문화재들이 좀 모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창덕궁 내에 그 조선 왕실 소유였던 각 궁릉에 있던 여러 뭐 현판이라든지 뭐 관리가 필요한 그런 문화재들이 이제 모여 있다가 그 뒤에 현재 이제 덕수궁 궁중유물 전시관으로 넘어갔다가 2005년 국립고궁박물관이 개관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국립고궁박물관에 재직하던 시기에 이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을 관리를 할 때 그 박물관 내에서 유물을 관리할 때 보면 그 유물 코드를 붙입니다. 이제 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창덕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원래 창덕궁에서 출토되었다, 발견되었다, 사용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유물들이 창덕궁을 거쳐서 일제강점기에 창덕궁에 이제 소장되어 있던 것들이 고궁박물관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유래를 담게 된 그런 코드여서 이제 창덕궁은 사실은 국립고궁박물관과 현재 이제 왕실문화 관련된 문화재들의 역사를 다루게 되면 좀 중요하게 언급되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덕궁 각 영역 중에서 국가의례, 특히 이제 궁중의 의례 장소로 이용됐던 곳들을 짚어보면서 관련된 사건이나 국가의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창덕궁이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기준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궁궐 건축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자연 지형과 타협해서
창조적인 변형을 가했다는 점이 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창덕궁의 특징은 경복궁과 대비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창덕궁이 1405년 이제 조선 태종 5년입니다. 이때 건설이 되는데요. 조선 태종은 1405년에 다시 서울로 이제 그 제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앞에 그 왕자의 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격변기를 거치면서 개경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지금 제가 한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텐데요. 이때 한경이라는 그 이제 지명을 사용하고 이게 이제 서울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이때 한경으로 되돌아오면서 이궁으로서 건축했던 것이 창덕궁입니다. 태조가 조선왕조 개창하고 이제 그 한경 천도를 결정하면면 경복궁과 종묘 사직 등 이제 기본적인 그 수도에 건설을 했다가 1399년 정종 원년에 이제 그 왕자의 날 계기로 다시 송경 개경이죠. 이쪽으로 돌아갔는데 한경으로 재천도 하면서 사실은 이 한경 재천도 과정에서는 굉장히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이게 한 번에 한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경에 잔류하자 아니면 양경 체제로 가자 또는 한경이 아니라 무학으로 천도를 하자라는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었는데 이때 결국 태조가 건설한 한경으로 돌아오면서 태종이 경복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하면서 이궁을 짓고자 해서 지은 궁입니다. 이때 1404년에 이궁 건축 논의를 시작하고 1405년에 이를 완공하면서 이름을 붙였는데 태종실록에 이 이궁을 창덕궁이라 하였다라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창덕궁이 처음부터 이궁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것은 이제 경복궁과 대비되는 이궁으로서의 창덕궁, 그리고 창덕궁에 조선 왕실이 처음에 기대하고 있었던 바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이제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태종은 즉위 직후에 이제 그 왕세자로서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국가례 정비에 착수를 하면서 상참조계의라는 의식을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국가의례 전반의 정비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 태종이 처음에 이제 즉위 직후에 매일같이 부지런히 정사를 돌볼 것을 표방하면서 그때 상참조계의를 상참을 계속 거행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것의 의식화가 논의되게 되는데 이 상참조계의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조회의 등급 중에서 대조와 같은 이제 중요한 날짜들을 중심으로 하는 의식성이 강한 큰 조회, 이제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근정전에 서행하는 제일 큰 규모의 조회에서 차차 이제 등급화돼서 내려오면서 가장 소규모 간략하게 이제 시행하는 매일 하는 조회를 상참이라고 합니다. 예, 이 이제 매일 조회를 부지런히 하고 정사를 돌보겠다라는 이런 이제 언급을 한 것인데 이때 상참조계의를 그 의식 절차로서 정비하는 보고들이 태종 3년에서 6년에 걸친 시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 형식적으로는 상당히 간소한 형태로 나오고 이제 입장과 배례, 그다음에 그 업무 보고 절차 이런 것들로 구성된 이제 간략한 의식인데 이것이 이때 태종실록에 나오는 이 기록들을 나중에 국조례의 상참조계의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세부 의식 절차에서 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세종대의 국가의례와 관련된 기본 틀이 세워지면서 태종대의 어떤 초기적인 형태를 많이 극복하고 변경된 그런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궁궐 내의 의식들을 시작으로 해서 또 이런 가리 계열의 의식 외에 제사
의뢰들에 대한 집중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서 태종 이제 그 1413년에서 1416년 이 시기가 태종 13년에서 16년인데 이 시기에는 국가 재래를 다룬 그 국가 전례서인 제사의식과 제사설례라는 책이 편찬이 됩니다. 이 책은 지금 실물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내용이 그대로 세종실록 올해의 길례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 의례가 오례 체제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길과 빈군, 흉, 오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이제 창덕궁에서 멀리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길례 부분이 국가 제례에 해당이 되고 상참조계를 비롯한 여러 궁궐 내에서 하는 의식들은 대부분 가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례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루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군신 관계를 전제로 해서 여러 이제 권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행하는 전반적인 의식들은 대부분 가례에 속하고요. 이제 그 신을 모시는 제례 의식들이 길례, 그 다음에 상장례와 관련된 의식들은 흉례에 모여 있습니다. 흉례는 원래 중국에서 발상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상장례라고만은 할 수 없었어요. 이제 국가의 슬픔을 애도하는 전반의 의식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상적 배경인데 그게 실제로 국조례의 같은 국가례의 현실로 들어오면서는 조선왕조의 흉례는 거의 상장례가 100%에 가깝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굴례와 빌례 이런 것들 이제 군사와 관련된 의례, 그다음에 외국 사신 접대와 관련된 의례를 합쳐서 오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국가의례 전반이죠. 태종 때부터 이미 국가례의 정비가 착수가 되어서 본격적인 그런 의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거의 자취를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이것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세종대 상당히 많은 그 개편을 거쳐서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 오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간에도 또 이제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단선적으로 그냥 쭉 발전만을 이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했다가 폐기한 안들도 많이 있고 좀 이제 일관된 그런 발전 노상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비들을 해가면서 했는데 그 토대가 태종 때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태종이 이제 경복궁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태종이 이제 창덕궁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국가 의례를 토대 초석을 놓고 이렇게 이제 그 운영을 해가면서 아마 초기에 이런 상참조계이나 의식들은 창덕궁에서 시행된 경우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종 때로 넘어가면서 세종 이제 처음에 창덕궁에서 머무르면서 저희 세종 7년까지도 세종 창덕궁에서 상당히 긴 시간 머물렀습니다. 이게 이제 창경궁 영역에 이제 당시에 수강궁을 짓고 태종이 상왕으로서 거기에 머물렀던 것과 좀 상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종이 상왕을 모시고 있었던 시기에는 굉장히 효성스러운 왕의 이제 효를 체화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상왕에게 문안을 드렸다라고 하면서 궁중의 작은 길을 따라서 매일같이 상왕을 찾아뵈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궁중의 작은 길을 따라서 갔다라는 얘기는 이제 별도의 행차를 차리지 않고 몇몇 시위 관원들만 이끌고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요거는 현재 이제 창경궁 자리에 수강궁이 있었고 세종이 창덕궁에 머물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냥 궁에서 궁 사이로 건너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세종대 중반기가 되면 세종이 이제 경복궁에서 상당히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국가의례 특히 이제 가례 부분이 집중적으로 정비가 됩니다.
특히 권례의 조회의식이 기본형이 세종 12년에서 13년에 걸친 이 시기에 정립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조회가 조선 왕조 궁중의식의 가장 기본형이기 때문입니다. 조회의식의 형태를 만들고 그 중간에서 국왕에게 인사를 드린다는 핵심 블록을 빼내서 다른 의식의 내용으로 교체를 하면 이 의식의 제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왕에게 인사를 드리고 하례를 하는 그 내용을 빼고 책봉 사신을 임명해서 이제 뭐 책봉과 관련된 책과 뭐 이런 것들을 수여하는 걸로 바뀐다라고 하면 의식 제목이 책봉 의식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뭐 납체와 관련된 교서를 수여하는 방식으로 내용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혼례의 납체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정전 현장에서 누군가가 다시 입장을 해서 수여를 받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의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과거 합격자들을 불러서 거기 이제 그 방방을 하는, 그러니까 그 과거 합격자들에게 홍패를 수여하고 어사화를 수여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받고 나가는 그런 단계로 교체를 하게 되면 묵묵과 방방이라는 제목을 가진 의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조회 의식을 정립했다는 것은 기본 틀이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서 수많은 그 궁중 의식이 파생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를 만들면서 그 세종실록 오래로 가는 가래의식이 거의 만들어진 거죠. 근데 요런 이제 기본 형식이 공간적인 배경은 경복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조오래랑 세종실록 오래가 다른 점이, 이제 세종실록 오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전각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근정전이라든지 근정문이라든지 뭐 동궁을 이야기할 때는 자선당이라든지 경복궁 내에 있는 여러 정각들의 이름을 많이 말하는데, 그런 형태가 이제 세종대 중반을 거치면서 틀을 잡고 이제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진 거는 세종 20년대의 집현전 운영을 통해서 더 풍부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본형을 만들어 놓고 나서 왕이 이제 창덕궁으로 이어를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계속 이제 왕을 따라가서 행해야 되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행할 때에는 이제 의식의 이제 매뉴얼에서 전각 명칭이라든지 동선 같은 것들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국왕이 만약에 창덕궁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러면 일부러 경복궁에 가서 개사의 같은 이제 뭐 조회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왕이 머무르고 있는 그 궁궐에서 국가 의례를 맞춰서 거행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제 세종실록 오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국조 의례도 그렇습니다. 경복궁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오례 의주를 창덕궁에 맞게 편집해서 해당 의례 때마다 매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창덕궁에 가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조선시대 의례 실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조라는 실무관청에서 매번 국가의례를 준비하는 단계의 일부입니다. 가장 큰 행사의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전에 이런 그 개편을 통해 가지고 편집 의주를 이제 시행용 의주를 마련을 하게 되는데, 그때 경복궁 기준으로 되어 있는 기본 형태의 매뉴얼을 가지고 와서 근정전을 인정전으로 고치고, 근정문 인정문으로 고치고, 홍례문 진선문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개별 동선, 입장 동선 같은 경우에도 인정문을 거쳐서 들어온다, 이렇게 편집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형태, 이제 국조의례의 기본 형태는 왕과 왕세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시일에 따라서 왕세자가 없을 수도 있고, 왕세자도 있고, 왕세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왕세자가 없는 경우라면 왕세자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의식 절차를 삭제를 해서
그 당시의 형편에 맞는 그런 적절한 시행용 위주로 만들게 됩니다. 이제 핵심 의례라고 썼는데요. 궁중에서 하는 가장 큰, 이제 중요도가 가장 높은 의식들은 인정전에서 거행을 하게 됩니다. 창덕궁의 경우에 인정전에서 거행을 하게 되고, 경복궁에서는 이제 근정전이 되는데요. 근정전의 규정에 준해서, 이제, 의례 장소 내에 공간의 위계 질서가 반영된 그런 배치를 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조례에 의해 실려 있는 국조례 설해의 근정전 정지탄일 조화지도입니다. 이거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근정전에서 정월 초하루나 탄일에 조화를 드릴 때의 그림 배치도입니다. 이건 경복궁이죠. 네, 요거를 그대로 창덕궁 인정전 뜰에 가져와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굉장히 한자가 가득 있고 복잡한 상황이죠. 지금 여기서 이제 위쪽에 있는 이제 포인트가 지금 보이실까요? 위쪽에 있는 요게 이제 근정전이죠. 요거를 인정전에 대응시키고 이 안에 어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호위관이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 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요게 상하층 월대입니다. 요 월대도 창덕궁 인정전 쪽에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랑을 중심으로 하는 그 근정전 뜰이 이제 이 큰 사각형인데 이 디귿자 모양으로 의장물과 여러 그 군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디귿자로 크게 배치가 되어 있는 와글와글와글하고 이제 쓰여 있는 요것들이 이제 깃발이나 의장물들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 거고 가운데 근정전 뜰의 중간에 있는 이 길에는 가마들이 놓입니다. 요거는 이제 노부라고 해가지고 국왕이 이동할 수 있는 뭐 가마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놓이는데 이동수단이라기보다는 예물에 가까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상적인 배경이 약간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쪽에 줄글로 쓰여 있는데 요게 군사들이 어떤 무기를 들고 선다 이런 내용입니다. 군사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국왕의 이제 그 무력적인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가 갖춰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군사들이 지금 이쪽하고 이쪽에 이제 양옆에 도열해 있는 그런 것들을 글로 써놓은 배치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잘 보기가 어렵죠.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조선 전기 그림은 아니고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왕세자 탄강 진화도 병풍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건 굉장히 조선 말의 시기일 것입니다. 1874년 고종 때에 왕세자인 순종이 태어난 것을 할애하는 행사인데 요거를 창덕궁 인정전에서 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간략화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지만 지금 창덕궁 금천에서부터 선정전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정문으로 들어가는 이 뜰이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네 지금 선정전도 나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월대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좁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간략화하기는 하였으나 대략 아까 이제 그 근정전 뜰의 배치도에서 봤던 군사들의 도열, 그 다음에 의장물의 배치 이런 것들을 이제 가마도 놓여 있고요. 가마는 지금 아마 이게 이제 지금 그 진화 배치이기 때문에 그 대장이 놓인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의장물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축약하면서 행사도 명품으로서의 어떤 회화적인 그런 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안에도 이제 근정전 안에도 보면 이제 무관들이 서 있고 밖에도 이제 군사들이 서 있고, 이런 것들이 인정전에서 의례를 할 때 어떤 분위기가 된다라는 거를 대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면 의장물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당히 정확하게 그려진 것도 있어요. 보면 이제 이런 것들, 지금 들고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이것도 이제 은장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예. 지금 길이가 190cm죠. 상당히 큽니다. 요거를 혼자 들기 상당히 이제 힘들 수 있는데, 그림들에서는 혼자 들었던 걸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크고, 박물관,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도 가끔씩 이제 국왕 의장과 관련된 전시실에 전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올 때, 지금 조선 전기 중심으로 해서 그 국가 의례를 창덕궁에서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전제하에서 국가 의례를 만들고, 이제 기본적으로 경복궁 중심으로 만든 다음에 운영을 그렇게 했던 건데요. 근데 이제 인정전 의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선의 문제는 있지만, 경복궁 의식을 창덕궁에 가져와서 운영하는 거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인정문이라는 공간의 문제입니다. 창덕궁을 보시면 이제 창덕궁 인정전 앞쪽에 인정문을 나오면 바로 능선이 있어요. 그래서 경복궁처럼 광화문에서부터 근정전까지 일직선으로 들어가는 동선이 나오지를 않고 자연 형세를 그대로 살린 또 궁궐 건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향, 특히 방위가 문제가 되는데, 의례에서 방위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왕은 남면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동서남북의 방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제 조선 후기의 여러 가지 의식들을 특히 조선 후기 이제 임진왜란 지나고 나서 경복궁이라는 장소를 활용할 수 없을 때 창덕궁의 의례적 장소로서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계속 이제 인정문 쪽에서 의식을 거행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창덕궁 인정문 외정, 제가 지금 인정문 바깥들, 근정문 바깥들 이런 표현들을 자꾸 사용하는데요. 여기 이제 인정문 바깥들은 여기를 말합니다. 창덕궁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공간들을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금천 지나서, 이쪽이 금천이죠. 이쪽 지나서 진선문을 지나서 들어와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90도 꺾어서 여기에 있는 인정문을 통과해야지 인정전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인정전뜰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 공간을 제가 그래서 인정문 외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정문 바깥들을 이제 의례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냐 하면, 많이 있습니다. 이 변수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문의 그 건물체 옆면을 보시면 상당히 두께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통과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현대 건축에 익숙한 그 현대의 사람들이 잘 간과하는 부분인데, 문도 엄연한 이제 등급을 가진 건축물로서의 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에는 문에서 행사를 거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깥들이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쉽게 보기가 좀 어려우시죠? 이게 경복궁 근정문 바깥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인데, 지금 경복궁 근정문 바깥들은 지금 흑례문을 들어온 상태에서 앞에 보이는 문은 근정문입니다. 그 뒤에 근정전이 있고요. 이 공간을 보시면 제일 큰 차이가, 지금 여기는 딱 직사각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남북축으로 길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에 영재교가 걸려있는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은 없지만 천이 흐르고 있죠. 이런 공간 배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여기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쪽이 진선문에서 그 숙정문을 보는 이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축이 동서축으로 뚫려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지금 돌아가서 항공사진을 보여드리면 동서남북 다 대칭이 안 맞죠. 주 축선이 방향이 다르고, 좀 공간적으로 대칭도 그다지 맞지 않고, 그런 상황이어서 경복궁하고 창덕궁에서 이제 그 근정전하고 인정전은 그럭저럭 비슷하게 대응시킬 수 있는 공간적인 여건이 되지만, 그 근정문하고 인정문 바깥들은 상당히 다른 상태라는 거를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인정문 바깥들 영역이 지금 보시면 이거는 근정문 바깥들을 그린 국조 오레이의 배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은 근정문입니다. 요거는 전이 아니고 문이고요. 문 안에다가 중간 자리에 어좌를 갖다 놓고 건물 취급을 하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이 선이 이제 영재교가 걸려 있는 천이고요. 가운데 영재교가 있고, 그러면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제 나뉘어 있는 공간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배반은 이제 영재교 천 북쪽의 동쪽에는 문반에 이 지금 그 고익 정승 그 대신이라고 불리는 품계의 인원들이 서게 되어 있고, 서쪽에는 무반과 종친의 대신들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품계에 따라서 거기다 더 낮은 품계의 인원들 이제 이 그 천 남쪽에 서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의례의 매뉴얼인 의주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정문으로 가게 되면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조선 후기에 이제 영조 때 만들어진 국조 소고래의 인정문 조참지도라고 하는 배치도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그림만 봤을 때는 사방 반듯한 직사각형으로 그렸기 때문에 경복궁하고 큰 차이가 없는 배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관념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는 걸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간은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제 현장에서의 의례적 효과는 좀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시 이 영역의 기능을 보면 그 창덕궁 인정문 밖에서 의례를 할 때에 이제 올해 배반도 상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공간에 가면 이제 가로 세로의 폭도 큰 차이가 있고 그거에 따른 의례적인 효과에도 큰 차이가 있었을 거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 행례의 방향축이 왕이 남쪽을 보고 앉아서 의례를 받기 때문에 그 남북축이 주축이 되는데, 이 창덕궁에서는 남북축의 거리가 짧고 반열이 동서로 넓게 퍼지게 되면서 행례의 시각적인 효과가 감소하게 된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덕궁에서
그 인정문 외정의 의뢰를 할 때의 대기 장소가 바로 진선문 밖에 요 금천교 공간입니다. 이쪽에서 대기를 하다가 금천교를 건너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요게 이 공간의 특성이 사실은 경복궁에서는 그 금정문 외정의 그 공간적인 특징이랑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대기 반열을 짓고 있다가 그 인정문 바깥들로 입장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문무관이 같이 입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동쪽에 서야 되는 문관 1에서 9품 인원들은 가운데 축선을 횡단해서 건너가야 돼요. 이제 문관들이 숙장문 쪽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쪽에서 그 진선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가운데 축선을 횡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경복궁이 파괴가 되면서 경복궁을 이용할 수 있는 변수는 없어진 거죠. 어쩔 수 없이 창덕궁을 국가의례의 행사로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국왕들이 오래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창경궁은 동향궁이어서 좀 문제가 있고, 18세기의 경우에는 경덕궁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 됩니다. 영조가 긴 시간 동안 경덕궁에 머무르면서 이제 영조 후반기에 경희궁으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이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국가 의례를 행했던 기록이 있고, 지금 진찬이나 진작 같은 의식들을 했던 의궤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역시 조선 후기에 창덕궁의 의례적인 비중은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창덕궁의 문 의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 뜰에서 행했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종의 즉위 의례, 제가 이제 그 글에 인용했던 기사에 있는데요. 본문에 인용한 기사를 보면 즉위식에서 현종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된 현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지금 선정전 뜰에서 나와서 어떻게 지났다라고 체크를 했는데요. 지금 요 사진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정전, 여기 선정전이 보이는데 효종이 승하했을 때 빈전이 선정전에 차려집니다. 그래서 선정전 뜰에 이제 여차가 마련이 되는데요. 이 여차에서 나와서 이제 선정전 안쪽문이 더 안쪽문이 이제 선정문이었고, 지금 이제 선정문이라고 되어 있는 문은 사실은 원래 돌례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선정전들이 더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문을 지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그 안쪽 문이 돌례문이고 바깥 문이 선정문인데 지금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돌례문, 선정문 지나서 연영문이라는 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연영문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연영문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문이냐면, 그 편전 앞에 있는 이 지금 화살표가 가로지르고 있는 이 공간에는 승정원하고 도총부 뭐 이런 그 관서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국왕에게 올라가는 보고들이 들어올 때는 연영문 안에 승정원을 먼저 경유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승정원들 이제 그 비서실 앞문인 거죠. 그 연영문을 마음대로 통과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제 승정원과 이제 그 안에 있던 선정관들이 이제 좀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사례도 이제 정조때 있었다고 할 정도로, 이제 연영문은 그런 이제 국왕에게 들어가는 보고의 앞문 정도의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치에 연영문이 있었고, 다시 이제 숙장문을 지나서 인정문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이 인정문에 어좌가 놓여 있고, 이제 왕세자 신분이었던 현종이 요 동선으로 지나서 인정문에 어좌에 오르면서 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울면서 나왔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와서 즉위식을 거행을 할 때에 인정문 바깥들의 문무백관들이 모여서 동서로 반열을 짓고 여기가 이제 주 행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행례를 한 다음에 이제 즉위를 마친 현종은 즉위하고 나서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인정전 동쪽 편을 거쳐서 여기 있던 문이 인화문인데 지금 인화문이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인정전 동편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 요 동선은 지금 선정전에 이제 그 빈전을 차렸던 효종의 국상 때 현종의 즉위 동선, 그리고 이제 현종의 빈전도 선정전에 차려지는데 그때 숙종의 즉위 동선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에서 의식을 행하게 될 때에 이렇게 그 의례적인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실은 경복궁 근정문과 창덕궁 인정문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창덕궁이 가지고 있는 매력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공간적인 이런 여건에 맞춰서 이제 의식을 운영하게 되면서 조선 후기에 나온 국조 소고례에는 이제 경복궁은 못 쓴다는 전제 하에서 그 의식들을 전부 창덕궁 기준으로 개설을 하는 개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조선시대 국가의례가 추구했던 이런 질서들, 이제 그런 거죠. 그 즉위해가는 왕위를 물려받는 왕이 이제 전에서 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문에 나와서 즉위를 하고 한득금 낮춘 어떤 의례적 장소를 택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원래의 국가의례 설계가 갖는 가치를 유지해 가면서 이렇게 그 인정문과 이제 선정전이 경복궁의 사정전과 근정문에 비해서 어떤 그 남북 축선상의 이제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영해 갔던 것들, 이제 조선 후기에 창덕궁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어 갔던 국가의례의 좀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 이런 그 인정문에서의 의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장제목을 동궐도를 통해 보는 이라고 거창하게 했는데 사실 동궐도에 이제서 찾아지는 공간 두 곳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동궐도를 볼 텐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동궐도는 동아대학교 소장본입니다. 국보 동궐도가 이제 지금 이제 문화재 지정 번호가 최근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몇 호 이렇게 부르지 않고 국보 동궐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번호가 있을 시절에는 동일 항목으로 지정된 것들은 뭐 다시 1, 다시 2 이렇게 붙여서 불렀었어요. 지금 그 동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고려대학교 소장본하고 동아대학교 소장본의 형태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소장본은 뭐 전시할 때는 아마 레플리카를 펼쳐서 전시하는 것 같은데 이제 보시면 그 절첩되어 있어서 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가까이 가서 보면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화첩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걸 이제 쭉 펼쳐서 전시를 하고, 동아대학교 동궐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첩으로 되어 있던 거를 나중에 후대에 이걸 병풍으로 장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크기의 이제 병풍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시대에 같이 제작된 유물로 판단을 해서 일괄 지정이 돼서 이제 번호가 있던 시절에는 같은 번호에 이제 다시 1, 다시 2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국보 동궐도라고 하고, 이제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본,
그다음에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본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요 동걸도가 국보로서의 가치까지 인정을 받게 된 거는 제작 시기가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동걸도는 1828년에서 1840년 사이에 제작되었다는 것이 확실한데요. 이제 1828년에 지은 건물과 1830년에 창경궁 대화재로 타버린 건물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마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이때 이제 순주 후반기에 효명세자가 살아있을 때의 아마 효명세자 사망을 전후한 시점에 동걸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걸도 각 그 전각의 이름과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창덕궁 인정전 쪽에 가셔서 혹시 향실이라는 걸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인정전 바로 서쪽에 행각에 있는데 거기에 동걸도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동걸도는 동아대학교 소장본이고,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 화질이 제일 괜찮은 동걸도이기 때문입니다. 원본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이제 좀 전모를 보여주는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이제 확대를 하면 안에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사실 이것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겨보면 여기가 인정전이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선정전이죠. 예.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인정문 외정인데 이렇게 직사각형 반듯하게 그려져 있고 앞에 공간도 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랬던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가서 창덕궁에 가서 보실 수 있는 그 상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쭉 당겼을 때 여기 조그맣게 향실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요 방이 향실이었던 것인데요. 이 향실은 관서의 명칭이 아닙니다. 이 관서의 명칭이 아니면서 동걸도에 쓰여져 있는 명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서의 별칭인 경우도 있고요. 그냥 직숙소의 이름인 경우도 있고요. 전각의 이름인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정보를 동걸도가 담고 있는데요. 이 향실이라는 공간의 기능은 제례에 필요한 향과 충문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그 향실이라는 곳이 그렇게 이제 보관의 업무, 그리고 이제 근무 장소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위에 보시면 이 공간이 그다지 넓지는 않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행랑의 일부를 막아서 향실로 이제 운영을 했던 것인데요. 사실은 향실이라는 것은 의례 공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보관되어 있던 향과 충문을 의례를 위해서 불출을 해서 그 제례의 현장으로 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니까요. 그 국가 의례의 현장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국가 의례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또 의례 공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의례를 향실에서 행했던 기록이 없지는 않아요. 중종 때에 왕이 향실에 나와서 향과 충문을 제관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단정적으로 향실에서 의례는 한 건 아니고 보관을 위한 장소였다라고 말하기에는 이런 예외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요거는 예외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조선시대에도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원래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향실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요게 그 인정전이라는 핵심 전과 가까운 곳에 있는 이유는 이제 전향축이라는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조울이 기록되어 있는 국가 제례의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부분의 제례를 왕이 직접 행하지 못하고요. 국왕이 직접 제례를 행하는 것이 상당히 큰 행사일 정도로 드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국왕이 직접 제례를 행하게 되면 그 며칠 전부터 재개에 들어가면서 지금 집중적으로 재개를 행하는 취재 기간이 되면 제례 외의 내용은 일절 보고를 받지를 않고 제사에만 마음을 쓰는 그런 마음 준비를 하면서 제례를 행하는 그날, 그 다음에 이제 음복연을 할 때까지 이제 계속 그 제례에 매달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국가의 이제 정사를 계속해서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매번 그 국가 제례가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행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국가 제례 중에는 행사 시일이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행사 시일들이 겹쳐요. 그래서 아무리 부지런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왕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행하지 못하는 제례의 임무를 제관을 임명해서 그 초헌관이 이제 그 정사가 되는데, 그 제관들에게 위임을 하는 절차가 바로 전향축이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왕이 축문에다가 어합을 하고 향합 봉인해서 거기도 이제 어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제관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향실은 관서의 이름은 아니고 교서관에 소속되어 있는 교서관원의 입직 장소입니다. 이제 교서관이 나중에 정조 때 규장각에 흡수되면서 규장각 외각 소속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때 이제 대전통편을 찾아보면 규장각 외각 밑에 향실의 업무는 어떠어떠하다라고 그대로 업무가 같이 이관되어 가 있는 것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향실이 교서관에 소속되어 있는 이유는 축문을 향실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과 축문을 준비해서 국왕이 친제하는 경우에는 친제에 따라가고, 친제를 못하는 경우에는 전향충례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요. 이런 전향충례를 중종은 가끔씩 향실에 나와서 직접 전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조의례나 이 계통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은 전향충례는 사정전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서관원이 향과 축을 봉인을 해서 승정원, 아마 승제 근시라고 표현되는데, 이런 의례에서 근시라고 나오면 거의 90% 승지입니다. 승지에게 전달을 하면 승지가 그걸 받들고 들어가서 어합을 받고 이제 제관에게 전달하는 그런 절차가 바로 전향축 절차인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내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내에 가까운 위치에 향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일상적인 업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실록 같은 역사서를 통해서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업무는 기록이 잘 안 됩니다. 좀 역사에 특별히 기록할 만한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기록이 됩니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 단면을 보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그 에피소드를 하나 본문에다가 인용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또 조선시대 전기, 세종시대 겁니다. 이거는 창덕궁 향실에 직접 관련된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세종이 경복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복궁 향실에 관련된 것이지만, 이제 인정전 옆에 보이는 이 향실이라는 공간이 원래 어떤 곳인지를 좀 보여주는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일부러 가져왔는데요. 이제 세종 때에 세자빈, 문종의 빈입니다. 세자빈이 단종, 원손을 낳고 일찍 죽었습니다. 나중에 현덕왕후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세자빈 신분으로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세자빈을 좀 세자빈을 위한 이런 예장의 등급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요 혼궁 제례를 봉행하기 위해서 이제 제관들이 향과 충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향합을 봉인을 딱 뜯어서 열었는데 빈합이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벌어졌으니까 당연히 제사에 차질이 빚어졌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제 향실 별감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래 향실에 근무하는 그 첩직관원인 별감이 향합에 자단향을 넣고 이 향합을 봉인을 해서 이제 그 충문이랑 같이 포장을 하게끔 준비를 해놓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빈합인 채로 봉인을 한 다음에 전향축에 올려 보냈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유물들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린 유물들은 아마 조선 후기 거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립고궁박물관에 이런 유물들이 남아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건 향축괴라고 하는 유물입니다. 향과 충문을 담아서 이거를 또 다시 봉인을 해가지고 싸서 보내는 건데, 여기 보면 설릉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설릉이라고 써 있어서 이런 괴들이 이제 향실에 잔뜩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제례 장소별로 뭐 무슨 묘, 무슨 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사진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국립고궁박물관에 이제 보면 이거보다 상태는 좀 더 안 좋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 곳에 가는 향축괴들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규격은 약간 제각각이에요. 전부 이렇게 일정한 뭐 치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건 좀 더 크고 어떤 건 좀 더 작고 납작하고 그런 차이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유물은 유제향합인데요. 밥그릇 같이 생겼는데 이게 유기로 만든 거라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유기제기나 뭐 반상기 같은 것들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안에 향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봉인된 상태에서 거의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빈합인 채로 봉인을 해서 올렸으면 뜯어서 열어보지 않는 이상은 아마 승지가 이 안에 뭐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없었는지 알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세종이 이제 향실 별감과 그다음에 요걸 받들고 들어간 예방 승지 처벌안을 이제 보고를 받고, 승지는 아마 책임이 없을 거다라고 해서 별감에게만 처벌을 내리는 기사가 세종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향실에서는 충문과 관련된 여러 물품이나 아니면 충문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양식, 그다음에 향과 향합 뭐 이런 물건들을 다양하게 보관을 하고 있었고, 이게 성스러운 제례에 사용되는 물품이다 보니까 이 장소를 좀 정결하게 보관하려고 관리에 애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궁궐 내에 좀 지밀에 가까운 곳에 그 교서관원들이 윤번으로 입직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게끔 이제 번을 돌아가면서 서게 되었던 그런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향실이 이렇게 인정전 코앞에, 창덕궁의 경우에는 인정전 코앞에 있는데 향실은 궁마다 다 있었습니다. 예, 요렇게 자리 잡은 이유는 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국왕이 친제를 하든 아니면 전향축 절차를 거쳐서 제관에게 넘어가든지 간에 향과 충문이 출발하는 지점은 조선의 국왕으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의례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창덕궁에 가보시면 그 인정전 옆에 행각에 향실이라는 현판을 걸어놔서 여기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을 잘 이제 드러나게 해놓았는데요. 이제 창덕궁에 가시게 되면 이제 향실을 보게 되시면 이제 과거의 조선시대에는 이 공간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제례와 관련된 물품들을 보관하고 또 이제 교서관원들이 돌아가면서 숙직을 서고 그런 이제 좀
실제적인 역동적인 그런 업무들이 돌아갔던 공간이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그 공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다시 동궐도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동궐도 제가 향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까 이제 쉬는 시간 전에는 좀 인정문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잠깐 선정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창덕궁 선정전인데요. 지금 청기화로 되어 있어서 이제 많이 주목들을 하시는 공간입니다. 화질이 더 당겨지지 않네요. 이 선정전이라는 공간은 경복궁의 사정전에 대응하는 편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국조의례와 국조소고례 같이 국가의례를 설계한 그 전례서를 보면 선정전의 기능은 경복궁에서 사정전의 기능과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전이 나오면 그걸 그대로 선정전으로 치환해서 썼습니다. 그게 이제 그 국조소고례의 그 수정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죠. 거기는 이제 근정전이 나오면 인정전으로 고친다. 그 다음에 사정전이 나오면 선정전으로 수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대응이라는 걸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경복궁 기준의 의례가 창덕궁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 오면서 사정전의 역할을 이제 선정전이 이제 적용받게 됩니다. 조선전기 국조의례에서 경복궁 근정전의 대조회 같은 경우에 준비 단계에서 점차 이제 그 의례 장소인 전정으로 들어오는 단계가 이제 3단계로 거쳐서 점차 좁혀 들어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3단계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국가의례는 3단계 중층적인 구성에 굉장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집착했다고 할까요? 그거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인정전 전정에 들어오기 전에 그 대기하는 공간이 이제 창덕궁에서는 진선문 밖에 있는 이 공간, 금천교 공간에서 있다가 이제 준비 반열로 들어가라는 이제 신호가 나오면 요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요 공간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의례를 위해서 전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인정전에서의 뭐 여러 가지 주요 행사를 행하는, 그래서 이 공간, 이제 A 공간, B 공간, C 공간 이렇게 들어오는 3중의 이제 공간적인 구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 시간도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이 3단계의 준비 시간 동안 왕도 안쪽에서부터 점차 나오는 구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준비 시간에는 내전 어딘가에 있어요. 여기는 이제 명시는 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 이제 시간 구획이 되면 왕이 나오는 공간이 바로 이제 경복궁에서는 사정전, 창덕궁에서는 선정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제1 준비 공간이 선정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공식적인 그런 의례가 시작되는 그런 신호가 나오면 이제 들어오면서 고취악대가 연주를 시작하고 공식적인 이제 행례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의 준비 공간으로서의 역할만이라면 경복궁 사정전의 역할을 선정전으로 가져오는 거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결국 이제 본격적인 의례는 인정전 뜰에서 할 거기 때문에 준비 공간으로만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요. 이게 또 문과 마찬가지로 편전에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난점들이 부각이 되게 됩니다. 이제
선정전은 경복궁 사정전에 대응된다라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좀 경복궁 사정전에 비해서는 규모와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전기 후기를 통해서 활용 상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조선 전기의 선정전을 보면 이때 선정전은 아마 지금 형태랑은 조금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조선 전기에는 선정전이 왕비나 왕대비의 행례 공간이 된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왕실 여성이 의례를 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앞에서 제가 그 본문에 세조 때 이제 선정전이라는 전각의 이름을 붙인 사료를 제가 좀 이용한 적이 있는데 세조 때 창덕궁의 조계청을 선정전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무슨 의미냐면 세조 때 선정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부터 이 건물은 조계청으로 쓰였기 때문에 문무 관료들이 출입하는 외조의 영역이었음이 명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왕비가 나오는 중요 의례를 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운영이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례로 성종 때 정현왕 후 윤씨를 책봉하는 의식의 동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그 사료를 인용해 놨는데요. 이때 성종이 인정전에서 사자를 임명해서 대신에게 왕비의 옥책과 어보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자가 인정전에서 책보를 받들고 인정문을 경유해서 선정문 밖으로 가서 이런 이제 책보, 교명, 명복, 이제 왕비가 책봉 받을 때 받는 그 물품의 의물의 세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각 체어 같은 것을 싣고 가서 전달을 하는 역할을 갖게 되는데요. 잠깐 앞으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공간 다시 볼게요. 자, 인정전 뜰에서 사신을 불러서 수여하는 그런 이제 전달하는 그런 절차를 책비라고 합니다. 왕비를 책봉한다라는 책비예요. 이 책비라는 것은 왕이 사자에게 이런 책을 주고 책보를 주고 왕비가 그걸 받는 절차 전반을 책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편의상 전례서에서는 책비하고 비수책이라는 두 단계로 나눠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구분이 되기 때문인데요. 내외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책비하고 비수책은 대부분 이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혼례와 그다음에 이제 여성을 책봉하는 전반의 그 의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도식이에요. 근데 요걸 남자를 책봉할 때는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고 전정에서 바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책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왕세자가 인정전으로 와서 그냥 책을 받으면 끝나요. 그래서 전달의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책비, 그 다음에 이제 혼례 계통에서는 혼서를 왕비 집으로 가서 전달하고 왕비가 꿇어앉아서 받고 이런 절차들이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사신을 명해서 보내는 이 일련의 어떤 유형이 존재합니다. 요것들이 이런 책비와 같은 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정현왕후의 경우에는 이 책비가 될 때 성종에게 시집을 온 게 아닙니다. 그죠? 원래는 숙이었기 때문에 권례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궁궐 밖에 어떤 별궁이나 친정집에서 책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책을 받는 공간을 선정전으로 설정을 했다는 게 특이점인 겁니다. 분명히 편전인데, 그런데
이제 왕비가 나와서 행리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선을 보시면 인정전에서 사자가 옥책, 어보, 교명, 명복 등을 이제 받아서 이제 인정문을 경유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다음에 숙장문을 통해서 나가서 선정문으로 선정전에 들어가지 않고 선정문 앞에서 멈춰서 여기서 내관과 여관을 통해서 전달을 시킵니다. 이제 외부 남성인 관원은 이제 선정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설정이 된 거고,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인정전 일곽과 선정전 일곽이 내외의 구분이 있는 의례 공간으로 설정됐다는 거를 굉장히 명백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선정전이 내라고 구분될 수 있는 공간인가 했을 때 어떤 때는 또 이제 조계를 행하기도 하고, 조계청이니까 이제 그 문무 관원들이 들어오는 외조의 관원으로 그 공간으로 활용을 하다가 이제 책비와 같은 중요 공간을 그 의례를 선정전에서 행하기로 했을 때는 또 이 공간을 통제해서 이제 왕비와 여관들이 배치되어서 이제 그 왕비 중심의 여성 의례를 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런 사례들은 이제 지금 제가 의례 그 사례로 정현왕후 책봉 의식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성종 6년 1475년에 인수대비 수책이에서도 똑같은 구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점은 이제 성종이 이제 예종이 갑자기 승하한 다음에 갑작스럽게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된 상황에서 정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좀 성종 초년에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생부인 의경세자를 덕종으로 추승하고 부묘하는 그런 노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의경세자를 의경왕으로 추승하면서 이제 왕으로 만들면서 그 비인, 원래는 수빈으로 불렸었는데 모후인 인수비를 이제 대비로 만들면서 그 책보를 대비로 새긴 이제 어복 이런 것들을 올리고 이제 칭호와 대비로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그 인정전에서 발책을 하고 선정전에서 인수대비가 수책을 하는 이런 구성으로, 공간 구성으로 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예. 이렇게 이제 운영을 했던 사례가 보입니다. 이게 이제 조선 전기의 사례들인데, 이렇게 왕비나 대비가 선정전에 나와서 의식을 행하는 사례는 사실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 뒤로는 선정전에 왕비가 나오는 사례는 거의 찾을 수가 없고요. 조선 전기의 선정전 운영의 좀 특이사항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조선 후기 쪽으로 가보면 선정전의 운영 양상은 이제 좀 빈전, 혼전을 마련하는 사례들이 좀 특징적으로 꼽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효종국상에서 현종 즉위식의 그 동선을 빨간 화살표로 그려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조선 후기에 이제 연속해서 효종, 현종, 국휼의 사례에서 국왕의 빈전을 선정전에 차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빈전과 혼전은 이제 연속된 개념인데요. 빈전은 그 국왕의 그 제궁, 관곽이 모셔져 있는 상태이고, 장사를 지내고 나면 이곳은 혼전으로 전환이 되면서 신주를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혼전에서 지속되는 이제 그 제례들이 3년상이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빈전 또는 혼전으로 선정전이 운영이 되게 되면 이 공간은 3년성이 끝나고 나서 국왕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할 때까지 선정전을 편전으로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의 경우에는 주변의 희정당 등의 적당 규모의 전각으로 편전에서 하는 뭐 신화접견이라든지 조기라든지 이런 기능이 분산되는 사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전이 빈전 또는 혼전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상장례의 특수한 의례 공간화하는 것입니다. 선정전이 지금 현재 이 형태처럼 앞에 이제 행랑에 지붕이 씌워진 형태가 된 것도 흉내와 상관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본 부분은 아니어서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요렇게 이제 또 다른 영역의 중요한 의례 공간으로 활용이 되면서 편전이라는 일상적인 의례가 돌아가던 공간으로는 활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두고 싶습니다. 이 선정전 편전인데 사실 빈전을 반드시 편전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설정한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와 중요성을 갖춘 그런 전각에서 이제 그 국상장례의 의식들을 행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국왕은 정침에서 승하하고 그 제례들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편의를 위해서도 좀 선정전에 마련할 필요는 나름대로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이런 국상장례 같은 특수한 시기가 아니고서는 편전의 본래 기능은 정사를 돌보는 곳이기 때문에 세조 때 선정전이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첫 기사에서 조계청을 선정전이라고 이름 붙인다라고 했던 것처럼 조계청이라는 조계를 받는 이런 곳이 이제 편전에 가장 고유하고 첫 번째로 꼽히는 기능이 됩니다. 조계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아침 조회하는 그 조계인데 조회 의식 중에서 가장 간략한 형태의 상참조계를 말합니다. 조선 조회 의식은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하라는 이름이 붙는 그런 가장 큰 규모의 조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참, 그 다음에 가장 간략하게 상참조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조하 안에서도 그 등급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조하는 조하가 조하라는 이름인 이유가 조회와 하례를 합쳤기 때문에 조하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하례할 만큼 중요한 시기다 라는 이유에서 그렇게 이제 조하를 거행하는데, 그 대조하를 거행하는 시기는 정월 초하루, 그리고 동지는 음에서 양으로 전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국왕의 탄일입니다. 이 탄일조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세 종류를 대조화로 부르고요. 이것보다 한 등급 낮춘 조화를 이제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하는데 이걸 상망조화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조하의 등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월 이제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이제 뭐 정월 초하루, 이런 중요한 시점들이 돌아갈 때마다 국왕의 치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할애하고 뭐 이러한 이유로 이제 그 조하를 거행했는데요. 이렇게 조하 등급이 붙으면 요 의식은 이제 전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정전이나 인정전에서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한 단계 낮추면 조참이라는 의식이 있는데, 요거는 대략 한 5일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이 조찬밀은 고려시대랑 조선시대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따로도 이제 연구 논문들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예, 그런데 대략 5일에 한 번 정도의 빈도라고 보시면 되고, 조참은 조화보다 한 등급 낮춰서 문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정문이나 인정문에서 행하게 되는 한 등급 낮춘 조회고, 여기서 다시 매일 조회로 내려가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대상 인원도 축소가 되고 장소도 편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복궁에서는 사정전, 그 다음에 창덕궁에서는 선정전에서 상참조계일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장 간소하다고 해도, 간소하다는 거는 이제 문부 백관이 전체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상참관이라고 불리는 일정 범위의 기본 참석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만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그 참여 범위가 있는 회의가 있듯이, 이제 기본 참석자들의 범위를 상참관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아마 글의 마지막 쪽쯤에 상참관 도표를 그려놨는데요. 여기에 하한선이 유품입니다. 그러니까 상참관의 하한선은 유품이고, 그 유품 안에서도 중요 직위의 사람들만 상참에 들어오는 건데요. 이렇다 하더라도 상참관의 범위는 40~50명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일단 국왕이 한번 움직였다 하면 주변에 기본적으로 따르는 시위관들이 따르고요. 그다음에 정각 주변에 곤사들이 배치돼서 사정전 또는 이제 선정전 뜰 안에 이 인원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 사정전이나 선정전이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중건 경복궁의 사정전이 원래 형태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그렇게 큰 뜰이 아니고, 그 전에도 그다지 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좁은 범위고, 근데 그 사정전보다도 선정전은 더 좁았어요. 그래서 그 선정전 뜰 안에서 지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제 복작복작 모이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인원들이 조계를 다 마칠 때까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계의 절차는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 상참관들 이제 그 규정되어 있는 인원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 그 국왕에 대한 기본 예절, 4번 절하는 게 기본 예절입니다. 4번 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날 보고사항이 있는 사람 빼고는 다 나갑니다. 다 나가고, 이제 사실은 조회라는 게 정사를 돌보는 어떤 국왕의 상징적인 행위이지만, 그 조회 공간에서 뭐 토론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는 행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의례화되어 가는 거고, 이제 상참 조계의에서 조계 단계로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서 보고하고 지시하고 그런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규모가 사실은 현실적인 건데요. 이렇게 됐을 때 조계를 행하는 담당 관원과 그 담당 승지, 예를 들어서 예조에서 보고를 한다, 홍문관에서 보고를 한다라고 하면 예방 승지가 남아야 되죠. 근데 이제 늘 저는 그 연구자로서 실록에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는 건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예, 정조 때 담당자가 보고를 하는데 이 담당 승지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문책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서 이제 매번 그 해당 승지는 그 보고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조계 현장을 지켜야 되는데 나가버리는 이런 상황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이면에서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상참이라는 공간이 이제 선정전으로 설정되면서 이거는 좀 더 이제 편한 어떤 장소로 옮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 국조의례 체계라는 것이 정전, 정전문, 편전 요 3단계로 구성된 이상, 기본적으로는 상참조계의라는 의식은 편전, 선정전 또는 사정전 이런 곳에서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서서히 바꿔서 이제 배례를 할 때는 서서 하고 그대로 나가는 거고요.
이제 들어와서 보고 할 때는 아마 부복했던 것 같습니다. 엎드려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규정이 이제 국조레이 처음에 규정이 된 다음에 국조 소고레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경복궁 파괴 이후에 전반적으로 경복궁 기준의 의식을 창덕궁 기준으로 옮겨 쓰는 어떤 지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선정전 상참조계의를 쓰면서 보통 이런 개정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종의 성헌이라고 해가지고 선대 국왕이 마련했던 제도를 함부로 고치지 않는다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가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축적되면서 국조소고레이의 그 수정사항들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영조 때 사정전 안에 배치되던 군사의 위치를 선정전 상참조계의를 쓰면서 선정문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아마 요거는 창덕궁에서 이제 사정전 상참조계의 그대로 그 인원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난점이 있었던 것을 이 기회에 반영을 해서 이제 군사들은 좀 멀리 내보내고, 그리고 소고레이에서 이제 수행 관원도 규모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간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보고를 하는 관원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선정전의 공간 상황을 고려한 좀 개정사항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정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계속 그 창덕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경복궁의 어떤 대응되는 그 공간과 대비시켜서 설명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조선 전기의 국조오레이, 경복궁 중심으로 한 국조오레이의 그 설계를 임진왜란 이제 이후로의 이제 경복궁 파괴라는 요인도 있지만, 이제 창덕궁의 그 국왕이 머무를 시기, 이제 창덕궁 공간 구조로 가져오면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좀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공간 안에서 그 의례의 형식을 살려낼 것인가라는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경복궁과 창덕궁을 대비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창덕궁이 초입에 말씀을 드렸듯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 이유는 실은 지형적인 부분을 녹여낸 어떤 창조적인 변형에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왕실의 궁궐로서는 이제 가장 긴 시간 동안 또 형태를 유지해왔던 그런 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성들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되었던 것인데요. 그런 좀 개성있고 창조적인 변용이 있었던 그 공간 안에서 그 경복궁을 의례 공간에서 떠올리면 남북 축선이 뚜렷하고 직각으로 움직이고, 좀 중국에서 처음 오례라는 그런 개념들이 도입되었을 때 구상했던 그런 직각과 딱딱 떨어지는 그런 그 의례적인 효과들을 최대한으로 구현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창덕궁은 그거에 비해서 좀 유연하면서도 어떤 그 왕에게 그 조선의 국왕권에 접근해가는 공간적인 그런 순서, 그런 것들도 살려내는 그런 좀 창조적인 변형의 공간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 단락을 좀 처음에는 동걸도를 많이 활용하려고 했는데 선정전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서 동걸도는 좀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이제 동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동걸도나 아니면 항공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였다, 이런 설명을 더 많이 드리게 되었네요. 이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